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 읽는 거죠. 읽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강의 시간도 줄이는 마당에 책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지를 못해서 요새 책을 거의 못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일어나서 집 안에 있을 때도 서성거리고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서성거려요. 왜? 의자에 앉지 말래. 그래서 아주 큰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책을 읽자니 그것도 어렵고 그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진짜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문헌일수록 합리적 비판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책들이 독일에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된, 영어로 번역된 게 있으면 누구를 시켜서 좀 번역을 하라고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이걸 좀 번역하라 그러고 싶은데 그 번역되지 않은 그 독일어 책이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재단이 세워지면 그 재단에서 이제 뭐랄까 그런 좋은 독일 책들을 그 학문적 수준이 높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독일에 많아요. 독일어로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번역해서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을 좀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도록 저도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서 몇 페이지 읽다 보면 못 넘기고 또 이제 앉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에 대한 글쓰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라도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절대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자기가 같이 쓴 거를 같이 읽으면서 미리 쓰고 읽고 또 모여서 토론하고 스터디 그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민회가 거대한 스터디 그룹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그룹들이 태어나서 분화해 가는 거죠. 분화해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근본주의자인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광신자, 이 또 무속 또는 이 뭡니까? 이 샤머니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균형 잡힌 상태가 좋아요. 인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였던 볼 트루니에라는 그 제네바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그 20세기가 낳은 아주 훌륭한 에세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고 내과 의사인데 상담 심리학자보다도 훨씬 더 상담을 잘했던 내원한 환자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요. 스위스와 독일에. 그 독일 그 의사 그 칼 야스퍼스가 철학자지만 나중에 철학자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의과대학에서 의학으로 일반 정신병리학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게 보통 분이 아니죠. 이게 폴 드루니에 같은 양반은 내과 의사인데 그렇게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으로 치유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그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뭔 얘기를 하려다 길이 딴 데로 갔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학습이 일어나면 현실이 다양한 모순과 불합리한 것은 민중이 가까운 학문적 소양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쫙 모아져요. 그 사회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모아내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냥 학문적 소양을 닦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그 쓸데없는데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있으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랜만에 에어컨을 켰더니요. 또 춥네요. 그래서 지금 학문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내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무슨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돼야만 학문적 소양을 기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의 그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송태윤이라고. 그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원도 연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 가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카이스트에서 조교수 하다가 다시 모교로 가서 경제학과 교수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70년생인데 1970년생인데 지금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해요. 윤석열을 쉴드 치고 있다. 윤석열 온갖 거짓말을 쉴드 치고 있어.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아니나 하버드 하레비를 나와도 학문적 소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문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자기 일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었음에도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이? 조국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포기한 거죠.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적 소양이라는 말은 전문 분야에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에서. 근데 교양이라는 말은 똑같은 제 빌딩이네. 아카데미시 빌딩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교양이라는 말이에요. 소양과 교양은 사실 같은 말인데 소양은 조금 전문 분야가 있다는 뜻이고 교양은 그냥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교양이 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아카데미시 빌딩이나 뭐 소양이나 교양이나 다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학문적 소양을 우리가 다 같이 기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시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김성애의 그 경우를 이제 봅시다. 본론에 들어가서 김성애는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야 이게? 손혜원 의원 시절에 자기가 보좌관으로서 손혜원 의원이 공격받았잖아요. 조중동 특히 SBS를 통해서 공격을 엄청 받았는데 손혜원이 남자잖아. 그러니까 다 나와 이놈들. 내가 거기다 투기했다고? 근데 아무리 변명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성애가 보좌관으로서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았잖아. 여기 앉았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개념적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체를 다 봐서 그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다 나와. 가서 보니까 이런 시설을 산 거야. 이걸 어떻게 투기했다고 말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보를 다 수집하는 정보 수집. 이것도 나도 약간 있는 건데. 정보를 다 수집해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대로 다 수집해. 그래서 이거를 다 분류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죠. 정보 수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인 영향력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다 집합. 이러는 거죠. 창의성이 있어요. 이거 누가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자. 현장을 보여주자. 목포에 가서. 미래지향성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오랫동안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절치부심 계속 해왔던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정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지금까지 온 거죠. 기획 능력이 대단하죠. 보세요, 사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SBS 자기가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른 언론에서만 나고 그 언론에서만 나고 실제로는
거의 안 났어요. 이거를 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 우리 집에 와서 놔준 건 아니고 전부 그려줬어요. 그랬어. 이게 공대 출신이라 그림을 전부 그려서 나한테 어느 선은 어디다 꽂고 어느 선은 어디다 꽂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 그리고 전화로 OBS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오픈하고 이런 거를 전화로 나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네,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단디 학교 나온 젊은이들이 내가 이게 마이크 오디오나 이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이걸 다 세팅을 해줬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소리도 좋아지고 영상도 좋아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을 내가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봤는데 이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나는 김성애를 보면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들을 다 보지 못했어요. 간헐적으로 봤는데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앞으로 뭘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내 전문이라고 그랬잖아. 저 사람 말하는 거를 얼마간 듣고 보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앞으로 뭘 할 것 같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제 이길 후보 심상정하고 대결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이고 신계륜, 그러니까 2010년대에 와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당직자로 일하다가 신계륜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신계륜 의원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일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손혜원 의원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니까 당연히 손혜원 의원에 가서 거기서 또 일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을 거의 보좌관 생활을 하고 민주당의 보좌관으로서 그 공천을 신청했는데 퇴짜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이 됐죠. 그때 번호가 10번인가 9번인가 11번인가 모르겠는데 대충 한 10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3명만 당선되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4년을 꼬박 보내죠. 중간에 이제 이 합병하는 바람에 통합했죠. 민주당으로. 통합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계속 여러 방송에 불려나가서 방송하면서 지명도를 높이고 그래서 지역구를 심상정 지역구로 찾아가서 심상정을 꺾었죠. 심상정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서 상당히 큰 표로 이겼습니다.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됐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김성애의 경우 이 성취요청 모형 프레임워크를 보면 우선 개념적 사고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다른 영양 요소가 있어요. 여기 정보 수집 있잖아요. 정보 수집. 아래 기본 영양 요소의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해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개념화하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개념화해야 돼요. 그 수만 가지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한 줄로 꽉 꿰는 거야, 실로. 그래서 이건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개념적 사고력이. 개념적 사고력이 없으면 개념 없는 여자가 되고 개념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남자 진짜 밥맛이지. 이 개념적 사고에서 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래지향성이에요. 개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정치인이 진짜 되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내가 앞으로 언젠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미래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돼.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을 그 이름, 네임드들이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뭐 판사를 했다는 등, 뭐 검사를 했다는 등, 뭐 어디 가서 뭘 했다는 등 하는 사람들 다 와서 뭐 안철수 같이 또 누구야? 뭐 누구야? 조응천처럼 뭐 한 자리 했었던 놈들 다 불러다 놓고 다 그 이 정당에 불러다 놓고 개판되는 거야. 그 21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빠가사리가 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뭘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이후에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지역구를 차지해서 철저하게 지역구도 조사하고 내가 여기 가서 여기는 내가 그 당선될 수 있다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도 어렵죠. 그렇게 준비해서 1년 전에 준비를 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최대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리는 거죠.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미래지향성이에요. 내가 미래지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국은행 처음 들어가서 우리 한 30년 뒤에 우리 선배들 보니까 정년퇴직 앞두고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별일 다 해봤어.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그 영어도 잘하고 경제학적인 실력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뉴욕 사무소, 런던 사무소에 근무해서 영어도 다 잘하는 이런 선배들이 도대체 청년퇴직을 앞두고 나서 별 할 일 없어가지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정말 이 가물에 콩나듯이 나는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 국가적으로 너무 큰 그 낭비잖아 이게. 내가 그때 당시 그래서 그 교육부에 가서 이 인력을 여기 지금 경기도 일대에 가서 영어 교사라도 시켜주고 또 아니 특임 교수 또 특임 교수는 아니고 특임 교사로 시켜줘라. 한국은행이 봉급을 주겠다. 내가 그런 걸 기획했었다니까. 나 그런 그 불합리를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건 2년 동안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봉급 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사회에 공헌하는 게 없어. 그냥 다 같이 이 자문역 방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 앉아서 뭔 얘기했어. 뭐 한국은행 욕하고 또 모를 거 아니야. 얼마나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그 경제학이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실 만한 분들이거든 다. 지금 그 사회 과목 경제학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 나는 그런 불합리를 못 견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시라.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또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교육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국은행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좀 허락을 해달라. 아, 내 그때 교육부,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 망하는구나. CR도 안 먹히더라고, CR도 안 먹혀. 그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신 같은 놈들이지. 이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도 당시, 그때. 내가 참.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그래서 미래 지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보면 창의성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 목포 다시러는 건물에 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해. 기존의 관념, 기존의 통념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창의성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직 성실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영양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성취지향성은 없어요? 성취지향성은 끝까지 자기가 될 때까지 계속 하거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김성애의 특징이에요.